1095회 정책 기식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00회가 넘은 지가 얼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095회까지 하고 있네요. 정말 저희 행정대학원이 어떻게 보면 오랜 동안 끈기를 가지고 시작했던 이 정책 기식 포럼에 여러분들께서 또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금현석 교수님이 이거 하신다고 빵도 주시고 먹을 거 많이 주시는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의 변화 방향입니다. 학생들 중에서는 좀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가장 유명하지만, 실제로 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설계할 당시에, 1999년, 2000년 당시에 국가는 큰 전략이 있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의 관점에서 계획 단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집행 단계에서는 총사업비 관리를, 그리고 집행 이후에 사업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2000년도에 이 세 개의 축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주요 재정 사업들의 기틀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후평가 제도가 이제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하고 있어서 오늘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차용훈 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용훈 박사님은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자리를 하고 계시고요. 차용훈 박사님은 시립대학교에서 건축공학과 건설관리 전공으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후평가 제도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2세대의 제도를 설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 현재 사후평가 제도의 제도 설계와 그 다음에 방법론 개발 이쪽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시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왼쪽에 계시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중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박사님은 아주 훌륭한 대학을 나오셨어요.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접니다. 지금 현재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방투자분석센터 부연구원으로 자리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나라의 타당성 조사, 특히 산업단지 관련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또 지방정부의 타당성 조사 제도에 관해서는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고, 오늘 말씀해 주실 사후평가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재정사업이나 투자사업에 대한 흐름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토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호용 교수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모시게 돼서 정말 저희가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호용 교수님은 위스콘신 대학 메디슨 캠퍼스에서 이제 경제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과거에 이제 기획지정부에서도 근무를 하셨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대학원에서는 비용 편익 분석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우리나라의 타당성 조사 제도에서 가장 방법론적인 핵심인 비용 편익 분석을 또 전공을 하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또 아주 재미있는 연구 논문 중에 하나가 예비 타당성 조사의 정치성 연구. 사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뿐만 아니라 이 사후평가에서도 좋은 토론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20분 정도의 발표와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토론자와 그리고 플로어에서 질문들 그리고 응답들을 하는 시간. 차용훈 박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차용훈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책앤지식 포럼의 발제자로 섭외가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김현철 교수님, 금현석 교수님, 고일봉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는 정호용 교수님과 김대중 박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앞선 양력을 고일봉 교수님께서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공학을 나왔습니다. 건축공학을 전공을 했고, 건축공학 내에서도
이제 건설사업관리라는 전공을 했는데요. 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뒤에 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앞서 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입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이제 국토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과학기술정보통신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는 출연연으로 되어 있고요. 25개 출연연 중에 건설 분야로는 유일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은 한 90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1년 예산이 저희가 R&D 기준 스탑과제 포함해서 한 3천억 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제가 있는 사업평가뿐만 아니라 건설 정책 분야, 구조, 약간 공학 쪽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크게 제가 4개 챕터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일단은 제 이력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건축공학을 전공하다 보니 공학적인 관점에서의 설명보다는 조금 더 퍼블릭 인베스트먼트가 왜 필요하냐, 이거를 투자하는데 계획 단계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럼 왜 종료된 이후에 운영 단계에서의 평가도 중요하냐, 이런 부분을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전공이시니까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공공투자 관리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의 세금,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세금, 제 세금을 포함해서 국가의 세금으로 정부에서 이제 고정적으로 투자하는 거라고 IMF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공공투자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버젯이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에 따른 인프라스트럭처, 즉 도로 또는 철도, 공항, 상하수도,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공적 재원이 투입이 돼서 이 인프라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스트럭처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직간접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고 여러 연구 분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온 연구 결과이고요. 이미 오래전에 나왔던 결과이고, 또한 국민들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만족감을 높이는 영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노후화돼서 안 좋아지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그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것처럼 인프라스트럭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도로를 예를 들었을 때 또는 KTX를 예를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사이즈고 멀티플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 공구로 여러 사업 단위로 쪼개져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한 그 기간은 굉장히 길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일 생산품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든지 낭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퍼블릭 매니지먼트를 위해서는 정말 거버넌스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월드뱅크 등 IMF 세계적인 기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프로젝트의 전체 수명 주기, 라이프 사이클에 아우르는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투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또 부패라든지 또는 공공기관의 어떤 책임성 문제가 매우 부정적인 영향 또는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투자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공투자 관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라이프 동안 이제 생애 주기 동안 걸쳐서 이제 평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체 평가를 하는 문제점들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독립된 평가를 얼마나 중립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어떤 기관이 어떤 게이퍼키퍼의 역할을 수행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에는 피맥에서 주로 했고 최근에는 조세재정연구원도 참여를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설계 시공 평가는 발주청에서 자체 평가를 하고 있고 사업 평가 역시 발주청에서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왼쪽 아래 보시는 그림은 월드뱅크에서 나온 공공투자 관리의 프로세스, 그다음에 게이트키퍼에 대한 것을 도식화한 내용이고요. 첫 단계부터 이밸류에이션, 프로젝트가 끝나서 운영 이후의 평가까지 각각의 단계마다 게이트키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서 말하는 건설공사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물론 월드뱅크에서 말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조금 더 공학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해놨지만 저희도 이제 단계별로 어쨌든 게이트키퍼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과거부터 굉장히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전공은 건설 사업 관리인데요. 건설에다가 매니지먼트를 붙여서 건설 경영, 건설 사업 관리 이런 용어로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어떻게 설계를 하고 또 시공을 하고 운영을 할지 요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데 물론 월드뱅크에서 나온 것들이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라이프 사이클 단계로 건설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공공 프로젝트에서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길공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년, 그러니까 99년에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IMF가 있었죠. 저는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긴 했는데 제 기억에도 그 당시 저희 가게가 굉장히 어려워졌던 경험을 부모님께서 힘들어하셨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집안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장 큰 키워드는 공사비 절감 20%라는 게 가장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공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효율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20%를 무조건 절감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이 고민이 있었고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보시는 자료집은 건교부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투입된 인력들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교수님 계셨던 그 당시에는 이제 기재부가 아니라 이제 재정부였네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네네, 기획예산처. 예. 그쪽에서 이제 그 각 전문가분들도 참여를 하시고 국토부도 참여하고 또 저희 연구원도 참여를 해서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추진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SOC에 대한 예산 절감이 가장 큰 이슈였고요. 또 하나는 타당성 조사가 과거부터 있었지만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본 타당성 조사의 부패함이 조금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심성 예산 또는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좀 이제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의 고노고를 결정하는 게 예타가 아니라 타당성 조사였고 각 부처에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업 효율화 대책이 나왔을 때는 사전 계획 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 아우르는 전체, 그러니까 아까 월드뱅크에서 말씀드렸던 요 왼쪽에 있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재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재정립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웃데이트된 자료긴 하지만 월드뱅크에서 나온 2015년 자료입니다. 다른 이제 개도국과 또 발전된 나라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를 보시면 저 이밸류에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업평가 제도가 2000년도에 들어왔지만 2015년까지도 이 이밸류에이션의 파트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월드뱅크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서 저희 센터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지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 센터가 설립되어서 이제는 저 노란색이 약간 연한 초록색으로 바뀌지 않을까, 바뀌었지 않을까 약간 기대를 하면서 물론 연한 초록색이 아니라 정말 굿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뒤에 있는 사업평가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 산업의 위상은 다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측면 여러 가지 고용에 대한 부분,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해외 프로젝트도 우리나라가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산업의 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또 이제 수익성도 낮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큰 이슈는 요즘 아시겠지만 물론 제가 오늘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만 이제 품질에 대한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게 최근에 순살자의 문제도 있죠. 저도 건축과를 나와서 사실 아파트에 대한 걸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VIP께서 건설산업 카르텔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정말 그 업계의 연구자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그게 비단 저의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건설을 하는 분들이 국민들한테 좀 잘못된 이미지를 주는 노력을 했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희의 또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의 현 주소를 좀 우리가 냉정하게 저도 전문가로서 또 관련 분야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건설 산업의 성과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KTX는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비용 일정이 증가가 되었고 그 외에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봤을 때도 코스트 오버런은 대개 이제 2.9%, 그다음에 스케줄은 3.6년 정도 지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공공사업 성과를 저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99년부터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최근까지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고 이게 한 739개의 30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의 성과를 비용과 일정만 살펴봤을 때 평균적으로 공사비는 23%, 공사기간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고 최근에 스마트 건설 같은 이제 신기술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한번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라 이제 해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벤트 플리버그라는 되게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The Iron Law of Project Management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철칙이라고 부르는데 오버 버젯과 오버타임, 언더 베네핏, 오버 앤 오버 어게인 계속적으로 비용 일정이 증가를 하고 베네핏은 떨어진다. 근데 이게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실패의 원인은 다양한 게 있겠지만 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실패를 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기술적인 요인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요인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회학적으로 정치 경제적인 요인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실패에 대한 부분들은 학술적으로나 풀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뭐 성과는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우리나라에 투입된 SOC의 파급 효과를 살펴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KTX 사례를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슈가 많았죠. 저희 이제 선로를 까는 것도 있지만 어떤 열차를 가지고 도입을 하냐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시작할 때 부정적이었는데 지금은 뭐 대한민국 거의 하루 생활권이 되었죠. KTX, SRT 또 KTX 노선이 여러 군데로 뻗어 나가면서 이처럼 초기 투자 비용은 늘고 운영 단계에서 비용은 늘어날 수 있지만 이것들을 다른 편이고 생각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누리는 삶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SOC 사업이 또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KTX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도로 체계가 사실은 뭐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리면 미국을 제가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미국에 있는 전문가분들도 우리나라 도로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유지 관리도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SOC의 파급 효과를 우리가 좀 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건설산업이 주는 성과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또 다른 사회적인 가치, 환경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그래서 좀 더 얼마나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성과 관리, 즉 이제 사업 평가를 하기 위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전통적인 건설 사업 관리의 영역, 즉 비용 일정 품질 안전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효율이나 공공성, 지속 가능성, 특히 이제 파급 효과 측면에서 또 어떤 긍정적인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살펴봤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 SOC에 대한 건설 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좀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평가 제도를 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99년도에 공공사업 효율화가 시작이 되면서 2000년도 3월에 건기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쭉 진행이 되다가 저희가 법적으로 들어간 것은 이제 2013년입니다. 2013년에 건기법에 들어가게 됐고요. 2014년에 기존에는 500억 이상 건설공사에만 사업평가를 수행을 하다가 2014년 5월부터 300억으로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취지는 어쨌든 공공사업을 500억 기준으로 맞췄던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국가재정이 500억이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하게 갔었는데 비용 일정에 대한 성과 관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300억으로 확대를 하게 되었고요. 쭉 지나서 저희가 간헐적으로 국토부를 통해서 수탁과제를 받아서 사업평가를 하다가 용역을 하다가 이제 전문적으로 관리한 건 아니고 수탁과제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이제 법적 근거가 설립이 되었고 2020년에 저희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21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이제 4년 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평가를 조금 더 잘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시대적인 공감이 20년이 지난 뒤에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게 생겼고 그래서 아까 월드뱅크에서 이밸류에이션 단계가 좀 노란색이었던 부분이 이제는 초록색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주요 임무는 법에서 주어진 임무고요. 평가 결과 적정성 확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저희 조직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건설 사업의 평가 체계가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평가, 타당성 조사 이렇게 나눠져 있고 유지 관리 단계에 수행하게 되는 건설공사 사업 평가가 있습니다. 사업 평가는 현재 총 공사비 300억, 총 사업비가 아니라 총 공사비 300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과거의 건기법에서 지금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도의 근거는 좌측에 있는 것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의 평가 시기를 좀 살펴보면 준공 후 바로 평가를 하는 것은 60일 이내에 사업 수행 성과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5년 뒤에 사업 효율 및 파급 효과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평가 주체의 문제입니다. 이제 사업을 수행한 발주청이 직접 평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예타나 타당성 조사, 예타의 경우에는 제3의 기반에서 중립성을 가지고 평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평가의 경우에는 발주청이 직접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평가를 하게 되고 좀 더 부정적인 지표가 있어도 그것들은 감추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발주청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용역사를 끼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용역사는 이제 발주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 수행 성과 평가 지표는 크게 이제 전통적으로 건설 사업 관리 영역에서 다루는 비용 일정, 그다음에 설계 변경, 안전 재시공에 대한 지표가 있고요. 계획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계획 대비 얼마나 안전 사고가 발생했는지, 계획 대비가 아니라 비용 일정은 그렇고, 그다음에 안전 변경 재시공은 얼마나 건수가 많았는지, 임팩트가 얼마나 컸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효율 분석인데요. 효율은 저희가 수요를 다시 재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도 수요 예측을 하고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도 수요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예측됐던 수요와 실제로 운영하면서 5년 뒤에 수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저희가 살펴봄으로써 물론 예비 타당성 조사나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이게 잘못됐어라는 걸 지적하기보다는 실제로 이게 왜 그런지, 왜 수요가 줄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한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유사 사업을 할 때 수요 예측을 조금 더 정확도를 확보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또 고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수요가 저희가 사업평가 단계에서 하나의 지표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효율 측면에서 비용 편입 분석을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 편입 분석도 KDI에서 나와 있는 예비 타당성 지침을 그대로 활용해서 시설물별로 동일하게 비용 편입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타 단계나 타당성 조사 단계 대비 또 사업평가 단계에서 어떻게 이 편익이 바뀌었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온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급효과 지표인데요. 파급효과 지표는 이제 민원, 그다음에 준공 후 하자, 운영되면서 발생되는 하자들, 그다음에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사후 환경 영향 평가랑 연관을 지어서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어떤 개선 사항이 있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급 효과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사업평가 대상 사업은 일단 300억 이상 건설공사는 다 포함이 되고요.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과 동일하게 저희가 예타를 받지 않은 사업은 사업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수요나 비용 편익 분석을 비교하기 위해서 계획 단계에서 수요나 비용 편익 데이터가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서만 사업 수행 성과 평가, 사업 효율 및 파급 효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타 면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평가를 면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설물별로 보시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지만 사업평가 대상공사가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획일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제외를 시켰고요. 그 외에 문화, 교통 이런 것들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 좀 가려운 부분인데요. 사업평가가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에서는 사업평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또 이것도 아이러니한 거고, 이 문제는 또 역시 발주청이 직접 평가하는 문제가 계속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개선되지 않으면 이 이행률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센터가 설립된 지 3년, 4년 차가 됐는데 그래도 저희가 센터 설립되고 나서 조금 많이 올라온 편입니다. 저희가 계속 발주청에다가 연락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해서 독려를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라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저희 센터한테도 숙제고, 우리가 공공투자 측면에서도 이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그 월드뱅크에서 평가한 체계가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평가 결과보고서인데요. 결과보고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좀 흐릿하게 나왔는데, 저희가 공사비가 증가됐고 공사비가 어떠한 원인 때문에 증가가 됐는지, 그다음에 공사기간이 증가됐으면 어떠한 원인 때문에 증가가 됐는지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성 측면에서도 똑같이 예타 지침을 따라서 저희가 경제성을 평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최근에 고일공 교수님 연구팀과 연구한 것은 파급 효과 지표를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예타에 있는 정책성 효과로 연계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연계를 해서 사업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사업평가의 한계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주경의 지식평가가 과연 적절하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가 불가능한데 형식적인 평가를 이행하는데 이것들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사업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지만 그 거버넌스의 역할이 정말 부재하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성과관리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평가 지표가 많다고 이 프로젝트의 성과가 좋냐라는 걸 설명하기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평가 지표가 적절하냐 여부는 저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 사업평가가 들어온 이후에 이 지표가 다 사실 한 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저희한테도 숙제고 당연히 이걸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사업평가의 가장 큰 목적은 피드백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계획 단계에 또는 계획 단계보다 조금 뒤지만 유사한 사업에서 이 레슨스런을 어떻게 하면 적용을 시킬 수 있냐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평가지표 때문인지 또는 발주청이 형식적으로 이행해서 그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 인프라 유지 관리 측면에서 5년 뒤에 평가를 하지만 5년 뒤의 평가뿐만 아니라 더 추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변화 방향입니다. 독립성과 책임성, 중립성뿐만 아니라 어쨌든 발주청이 가지고 있는 이행에 대해 직접 평가에 대해서 저희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이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한테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제3의 기관에서도 사업평가가 발주청이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평가 경진대회를 저희가 작년에 1회를 개최하였는데요. 경진대회를 통해서 발주청이 직접 우수한 사례들을 발표를 하고 저희가 이제 장관상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 이 예타가 들어오면서 공공사업 표율화가 들어올 때에 설계 부위라는 제도가 들어왔는데 그것들이 잘 정착된 계기도 경진대회를 통해서 발주청의 인식이 바뀌고 어떤 인센티브의 개념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평가도 그런 측면에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매년 저희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평가위원회의 역할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평가 용역을 발주청이 발주를 하고 용역사가 사업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오면 발주청이 자체적으로 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외부 전문가와 내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사업평가위원회를 하는데 그 역시 사실 형식적인 부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재정사업평가하는 것처럼 그 별도의 위원회를 국토부에 두자.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차관급으로 격상을 시켜서 발주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내에서 거버넌스를 두고 거기에 국토부의 차관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이제 담당 과장분들 그리고 외부 전문가 그다음에 저희 센터가 들어가서 사업평가 결과를 적정하게 했는지 살펴보고 또는 이 사업은 사업평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들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필터링하는 역할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업평가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가 제안을 하나 했고요. 세 번째는 평가지표 개선입니다. 평가지표 개선도 이제 저희가 2000년 이후에 한 번도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고 불필요한 지표들도 사실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파급효과지표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의 정책성 평가 항목과 연계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에 있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정책효과 지표인데요. 19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이제 가중치도 바뀌고 AHP 점수도 바뀌고 막 하면서 정책 효과가 좀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종료된 이후에 사업 평가를 할 때의 정책성을 볼 수 있다면 예비타당성 조사에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큰 측면에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노후화된 인프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7, 80년대에 경제 발전을 통해서 인프라가 막 설치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평가 이후에 인프라 스트럭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물리적인 상태, 그다음에 국민들의 니즈를 살펴보고 저희가 지금 제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프라의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등급을 매겨서 사실 이건 등급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급을 매겨서 이 인프라를 보수 보강하고 원래처럼 맞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예산 소요를 저희가 파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느끼는 부족한 인프라가 무엇이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인데 국가 인프라의 총 점수가 국민들이 느꼈을 때는 2020년 당시 89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설물별로도 좀 점수가 다르게 나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어디가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알았을 때에 유지관리 단계에서 예산 투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과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4개랑 연관성이 있지만 가장 큰 핵심은 사업평가 이행률 향상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평가 관련된 정보를 저희가 어떻게 입수하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평가 결과의 활용도 사업평가 본연의 목적인 피드백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저희 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사업평가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차용훈 박사님이 그 발표 자료 봤을 때 이걸 어떻게 20분 안에 다 할까 했더니 역시 공학적인 정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김대중 박사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용훈 박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발제 내용에 대해 전혀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거의 다 행정학과 정책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분의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거 관련해서 행정학과 정책학에서 어떤 부분 우리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전에 맞춰서 우리나라 지금 SOC 부분에 현재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특히나 저기 서울을 위시한 그 대도시 부분과 그리고 서울 위의 비수도권, 그 두 가지 부분이 서로 다른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서울도 한정을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특정 인프라가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더 이상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아까 저기 차용근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이런 시설에 대해서 더 이상 들어갈 여지는 없고, 대신에 유지보수와 기존 시설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점점점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면으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서울 수준의 인프라가 우리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신규 시설에 대한 요구와 기존 시설의 효율성에 대한 요구 두 가지를 우리가 모두 다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지금 토론문의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제도의 도입인데요. 20년 전에 사실 오경 교수님께서 처음에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평가 제도는 예타와 한 쌍을 이루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타 제도 자체가 30년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정을 하고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는 제도고요. 그러면은 사업 계획 단계에서 이 사업을 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하면은 30년이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 과연 우리가 기대되는 효과가 나타났는가 평가하는 사업평가 제도로서 건설공사 사업평가 제도를 도입했던 거는 처음부터 하나의 큰 연결된 구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야 될 것은 저희가 법적 근거가 생긴 거는 지난 지 한 15년 지나서, 그리고 전담기관이 신난 거는 20년 후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의미가 갖고 있는 더 질문은 예타하고 다르게 법적 근거도 그리고 전담기관도 이만한 중요성을 똑같이 지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었나 하는 점은 우리가 조직과 정책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면 원샷에 몇백억, 몇천억의 총사업비가 한 번에 들어가니까 크게 와닿지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30년을 합치면은 보통은 총사업비를 초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긴 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을 잘 눈에 띄지 않으니까 이런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법적 근거와 제도의 전담기관의 도입 자체가 늦었나, 이 부분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연 저희 발주청이 자체 평가하게 되면은 객관성이 떨어졌다는 것을 그 당시 관련자들이 과연 몰랐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다 더 좋은 질문은 자체 평가로 시행하게 되면 객관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걸 암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제도를 처음에 기획하였고 그 제도가 왜 20년 동안 지속되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가,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게 놔두었나 하는 게 더 중요한 질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는 이거는 이 사업평가라는 정보의 특징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타제도 기획 단계에서 이 사업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상한 거가 많이 빗나가더라도 그렇게 책임을 크게 묻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인전철 같은 경우에는 또 대법원이 상당히 무리수른 판례도 생기긴 했지만, 근데 사업평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날카로운 정보가 될 수 있고 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확실하게 기획 단계에서 많이 어긋났다면은 그 정보가 너무나 확실하게 나오고요. 이 결과는 사업평가에 대한 정보가 매니지먼트의 측면, 그러니까 관리의 측면과 감사의 측면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한 거를 다음부터 잘하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은 너무나 치명적인 잘못이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징계를 줘야 할 거냐, 이런 부분과 상당히 면밀하게 닿아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전담기관과 법적 근거의 제도화가 늦어진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예타와 다르게 왜 사업평가 제도가 법적
근거, 그리고 전담 기관, 그리고 관련 지침 이런 게 아직까지 형해화되고 예타와 바르게 이렇게 딱 부러지는 무언가가 안 생겼는가? 그리고 그것을 과연 관료들이 몰랐을 것인가? 그것이 저는 보다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2000년대 중반, 그러니까 사업평가가 2002년에 법적 근거가 최초적인 지침으로 생겼을 때 2000년대 중반은 어떤 시기였다고 생각하냐면은 자체평가 제도에 상당한 유행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재정사업 자율평가, 그 부분이 지금 죄송합니다. 미국의 파트 제도를 따와가지고 자율평가 형식의 그런 평가 제도가 상당히 일반적으로 보급이 되었고, 그 일환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자체평가 제도가 유행했던 측면이 있으며, 이런 부분들이 관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가, 하나의 페이퍼워크와 레드테이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업평가 제도와 유사한 행정안전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제도로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이력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그리고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사업의 사이즈에 따라서 기초지자체, 그리고 광역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의 행정안전부 각각 심사하는 사이즈가 다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운영비 잘 쓰고 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전담 인력이 없이 지금 원주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일부 인력이 사람으로 치면 한 0.5명 정도일까요? 그냥 이거를 입력하고 그냥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또 비슷한 것으로 투자심사 제도상에 조건부 제도라는 게 있는데, 적정이라고 판정을 난 사람은 이 사업을 하나도 고칠 게 없습니다. 근데 조건부 판정이 보통 한 80% 정도 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려면은 1년에 조건부에서 달리는 사업이 한 2,000개 정도 사항이 됩니다. 이거를 주무관 한두 명이 관리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러는 이력관리나 사후관리 제도가 제도상으로 존재하는데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쌓아놓고 누구도 들춰보지 않는 그런 정보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보다 더 좋은 질문은 왜 이 지경이 되도록 그냥 놔두고 있지?가 돈 더 좀 저희가 행정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중요한 질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토론문에 좀 감정을 격하게 토로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지금 답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지표, 그러니까 아까도 차영근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KPI, 키 퍼포먼스 인덱스가 무엇이냐, 그거 한두 가지만 제대로 관리하는 데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의 운영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한번 좀 지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 같은 부분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인프라 투자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특히나 사후관리에서 중요한 거는 이 건설 인프라의 가장 큰 특징이 로컬리티, 그러니까 이 사업의 영향권이 지역에 귀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저희 지금 33페이지 그래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다음 페이지. 예, 이거 보시면은 이건 제가 경기연구원 시절에 만든 그래프인데, 실제로 경기도 지역에 체육시설이 한 100개 정도 있는데, 이 100개 정도 시설에서 각각의 운영 데이터는 쌓여져 있는데, 그러면은 각각의 시설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특성에 따라서 사람 몇 명 고용하고 1년에 돈을 얼마나 드는지 데이터는 각각에 쌓여있고 모아놓고 분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모아서 규모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용이 실제적으로 들어가는지, 그러면은 첫 번째,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기관이 어느 정도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가 떨어져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은 현재 운영되는 시설의 운영 효율성이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운영비의 정보가 차기 사업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결국에 지역에서 나와야 되고요. 지역에 있는 지금 연구기관들이 노력을 해줘서 이런저런 로컬리티에 걸맞는 지역 정보가 활성화될 때 사업평가의 의미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얘기하다 저희가 10분 가까이 됐는데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대했던 시간보다 더 짧게 시간을 써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근데 내용을 굉장히 저희 행정학자들이 고민해야 될 질문들이 굉장히 많고, 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정호영 교수님.
토론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차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발표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박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제도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코멘트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에는 담지 않았지만 이 사후평가 제도에 대해서 아직은 설익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문 요약입니다. 네, 공공투자 효과적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어떤 공공 프로젝트를 생각하면 하나의 생애 주기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생애 주기마다 적절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그 공공투자의 경우에는 기획부터 설계 그리고 시공, 사후 관리 이렇게 4단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각 단계에 걸쳐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세계은행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은 차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전체적으로 우리 공공투자 프로젝트가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사후 관리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설평가 사후평가 제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공공투자 분야에서 건설 산업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 인프라 구축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 산업에 있어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최근 이 건설 산업이 위기를 많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건설 산업 프로젝트 관리가 잘 안 된 부분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의 평가가 좀 나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와 관련된 제도의 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뭐 실제로 공공투자가 중요하다는 부분은 뭐 앞서 KTX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 KTX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역할을 긍정적인 기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이제 경제학 주요 학술지 논문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 제도가 매우 개혁이 있어야 있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사후평가 제도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 방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크게 저는 2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후평가 제도를 누가 실시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공사를 실제로 진행한 발주청이 평가도 스스로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저희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신용평가기관이 금융회사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신용평가회사가 벌고 있는 수수료를 금융기관이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용평가기관이 금융기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 건설공사 관련해가지고 똑같은 문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발주청이 공사를 해가지고 수익을 발주청이 스스로 평가하는 이런 거버넌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하는 주체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참여를 해야 될 것이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차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기원이 어떤 큰 역할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사후평가이지 않습니까? 사전평가와는 다르게 사후평가는 의의가 뭐가 있겠냐면 이제 사후평가를 토대로 다음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 시스템이 마련해야 될 텐데 그 피드백 절차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슬라이드에는 담지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구속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뭔가 이루어진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갈라가지고 평가하고 잘했으면 당근을 주고 못했으면 채찍을 이렇게 하는 그런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 예산과 다르게 건설평가 사후평가 제도의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는 여러분들 예산 짤 때 편성에는 관심이 있지만 결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그리고 뭐 예비 타당성 조사의 경우에도 신청을 했는데 안 되면 그만 해가지고 책임 소재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제도는 사후 평가입니다. 이미 프로젝트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미 프로젝트가 된 상황에서 평가를 엄중하게 하게 되면은 아까 김대중 박사님이랑도 말씀을 했는데 책임 소재가 갈리게 됩니다. 그럼 이거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공무원들이라든지 사람들. 왜냐면은 실제로 만들어진 도로가 있고 실제로 만들어진 다리가 있는데 그걸 사후평가로 해가지고 뭐가 잘 됐네 못했네 라고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거에 맞춰가지고 구속력 있는 책임성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면은 이거 무서워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평가 제도에 의해는 어떠한 책임이라든지 그런 책임 소재를 갈라가지고 더 나은 프로젝트가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요 차선책으로 제가 생각한 부분은 어떠한 정보가 책임 소재를 구속력 있게 나누지는 않지만 정보를 공개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몇 년 동안의 유예 바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게 책임 소재가 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둔 다음에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정보를 좀 사람들이 알기 쉬운 형태로 이렇게 공개를 해가지고 참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면은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또 평가의 전문성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기관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평가 시스템 하는 평가 기관 주체 차원에서도 경쟁 체제를 좀 구축을 해가지고 꼭 건설기술연구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참여를 해가지고 평가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 입장에서는 흥행을 좀 만들려면 쌈을 붙여야 되는데 발표자하고 토론자들이 다들 똑같이 동의를 해버리니까 이 쌈을 못 붙이겠습니다. 이제 그 세 분이 다 동의하시는 것은 이 사후평가 자체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발주청이 또 그 사후평가를 같이 해버리는 독립성의 문제, 그 다음에 실효성과 구속력의 문제, 이게 도대체 평가를 해가지고 뭐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평가를 통해서 어떤 구속력 있는 행위가 있느냐, 그런 게 부족하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이제 말씀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지금 아까 김대중 박사님이 굉장히 질타를 했는데 왜 이 모양까지 20년 동안 지금 진행이 되고 왔느냐,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왜 그럴까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사실은 주목을 많이 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쭉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뭐 대부분 동의하는 바이긴 한데 아까 예타가 있었잖아요.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평가도 안 한다고 하셔서 근데 그 근거가 앞에 예타에서 나타나고 있는 쉽게 말하면 비교 준거가 없어서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거 없어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뭐 법이나 법령이나 규정에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관례상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 대상 사업은 건진법에 있는 법령에 따라서 이제 국토부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에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예타 면제 사업은 사업평가를 면제하는 걸로 일단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법령이지만 고시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 사업은 저희가 국토부랑 협의하면 조정은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습니다. 예타 면제의 경우에는 비교 준거가 없긴 한데 타당성 평가를 통해서 교체법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300억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그 비교 준거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일단 포함을 시키는 형태로 가고요. 예, 예타 면제의 경우는 일단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외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저도 비슷한 이게 프로세스를 아니까 너무나 재밌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정호영 교수님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결국은 당근과 채취 이걸 해서 어떻게 다음 이제 선순환으로 연결하느냐가 키인 것 같은데, 그런데 국민들의 관점에서는요, 납세자의 관점에서는 진짜 세금을 내 가지고 뭐 공항이든 진짜 멋있게 지었는데 그 완전히 그냥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그냥 팔이 날리는 그런 시설이 되면은 국민들은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인 경우는 도대체 누가 잘못했는지 이런 거는
정보 공개 차원에서라든지 어떻게 이제 이게 그 밝혀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거는 그 금기원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 이런 사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최악의 상황의 경우에는 이런 사업평가가 아니고 뭐 감사원의 감사 이런 걸로 커버가 되는지 그 실제 상황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디렉스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99년도 당시 99년도 당시에 공공사업평가 종합대책의 사업평가 파트를 보게 되면 이제 공무원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하겠다라는 문구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렇다 보니 아마도 이게 국토부가 이 제도를 쥐고 있다 보니까 전문관리기관이 생긴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업평가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그 감사를 받았던 사례는 없었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도입됐을 때는 있었다. 근데 저희가 전문관리기관이 딱 되고 보니까 저희 연구원 내 여러 가지 이런 법정센터들이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조금 이제 특이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도가 20년 전에 있었는데 20년 뒤에 받아온 거니까요. 그래서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좀 애로사항은 많고요. 근데 아까 이행률 관련돼서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발주청이 이제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다. 제가 뭐 발제 자료에는 넣지는 않았지만 시공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안 하게 되면 이제 벌금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범칙금 같은 것들. 근데 사업평가도 좀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저희가 국토부한테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초에는 공문에다가 이제 사업평가를 안 하면 감사 청구할 거야라고까지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조금 이렇게 세게 이제 저희가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감사를 청구할 거냐 이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그 정도까지도 저희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있고요. 근데 이제 감사 청구까지 가게 되면 아까 교수님 금년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걸 위축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저희 센터에서 발주청 직접 평가를 도와주는 걸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산이 없거나 진짜 자료가 없거나 또는 사업평가를 잘 몰라서 하는 발주청들을 저희 센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사업평가를 도와주는, 그렇게 했을 때 일단 인센티브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경진대회도 저희가 개최를 했을 때 발주청의 시각이 이제 조금 이제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당근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일단은 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면 이제 그때는 이제 채찍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독특한 거는 이게 대부분 SOC와 관련돼서 건교부도 지금 뭐 있는데 과기원에서 산하기관에서 자꾸 이러자 저러자 그러니까 짜증날 것 같습니다. 맞죠, 그죠? 물론 건설부 밑에 있는 산하기관에서 이 모든 걸 하는 게 아닌 건 되게 다행스럽긴 하지만 이것이 아까 정 교수님이 잠깐 언급한 것처럼 건기원에서 또 독점적으로 하는 것도 이제 문제는 좀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줄을 좀 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몇 가지 배경 설명을 더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이제 그 실효성이 무엇이냐, 도대체 20년 동안 사후평가를 했는데 도대체 뭐를 우리가 배웠는가, 이제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차용훈 박사님이 올해 연구 주제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마 끌려가서 같이 일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후평가 20년 동안 나온 보고서들에서 정책적 시사점 이걸 통해 가지고 다시 새로운 기획을 할 때라든지 또는 사업 관리할 때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축적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후평가 제도는 라이프 사이클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기획 단계에서 제대로 기획이 되고 있고 그것이 집행 단계, 사후평가까지 쭉 이어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후평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사후평가만 존재해버리게 되면 그 기획 단계나 집행 단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막들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서로 연결시켜서 사후평가 결과가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나 기획 단계에 환류될 수 있는 이 루트들을 좀 제도화해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고민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고민이 김대중 박사님이 되게 재밌는 그리고 멋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평가가 나오면 그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이건 관리적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매니지먼트나 어드민 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이런 감사나 관리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보다는 사실은 학습과 개선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 사후평가를 통해서 그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이제 평가를 하다 보면 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또 건설 그 운영 비용이라든지 또는 그 시설의 서비스가 어떻게 지역 주민들에게 파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경험들을 축적하는 과정은 사실 간접적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제도적 수준으로 어떻게 올라와야 될 것인가, 그런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왜 우리가 이런 사후평가를 통해서 개선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것에 관한 입증 책임을 사실은 누가 져야 되냐면 이 사후평가를 담당하는 분들이 이제 또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가 모든 걸 할 수 없다면 제도를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또 건견에서도 고민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그런 영어 표현에 그런 거 있죠. 그 베스트 오브를 아이와 같이 던져버린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예비타당 조사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오케이, 예비타당성 조사 없애자. 사후평가제도 문제가 있다. 오케이, 사후평가제도 없애자. 이런 그 반복적인 문제보다는, 인식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해나갈 것인가라는데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어떤 대략적으로 이제 제3의 기관이 사후적으로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의견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의 발주청이 평가했던 것에 장점도 또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늘어나고 공사 기간도 늘어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이 기간이 굉장히 3년에서 10년 이상 걸리는 굉장히 장기 사업, 그리고 그간의 히스토리라든지 사업 주체가 여러 가지 이끌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그 평가를 결과론적으로 외부인이 와서 그것도 굉장히 이제 약간 감사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그 다음 스텝을 위한 사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형태로 가기보다는 책임 소재에 조금 초점을 맞춰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3의 기관, 건견이든 반대가 됐든 이 발주청이 참여하는 형태의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떤가 싶기도 하고, 그 사이에 발생하는 게 예를 들면 지금 글로벌 공급망 문제라든지 이런 다른 이유 때문에, 또는 미팅이나 DTL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리파이낸싱이 일어나고 항상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여러 사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생각하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5분 정도의 시간을 그런 발제자분에게 답변과 동시에 또 여러 가지 토론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5분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신 질문 감사하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 이제 직접 평가를 지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시각도 분명히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 평가를 전부 다 직접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거는 발생되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발주청 담당자를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업 평가를 2번 하게 되어 있으면서 60일 내에 하는 사업 수행 성과 평가는 말씀하신 비용 일정이란 이런 이슈들인 거고, 5년 뒤에 하는 수요랑 파급 효과는 사실은 또 다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띠임이 있다고 봤을 때, 앞쪽에 있는 60일 내에 하는 사업 수행 성과 평가는 이제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
건설사업관리자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발주청도 공사감독하시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그분들이 제일 잘 정보를 알고 계시고 그 단계에 나오는 정보들이 감리보고서랑 시공평가보고서랑 뭐 이런 보고서들이 각종 보고서들이 있으면서 그런 것들 수집해서 저희가 있는 자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일단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당연히 발주청 참여를 해야 될 것이고 감리자도 참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직접 평가를 무조건 저희가 했을 때는 당연히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효율 및 파급 효과 쪽에서 이제 수요랑 경제성이랑 파급 효과는 사실은 사업 공사를 했던 담당자분들은 5년이 지나면 사라지시거든요. 발주청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자료 축적만 잘 되어 있으면 사실 저희가 새롭게 분석하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려하신 부분은 앞쪽에서 평가하는 사업생 성과 평가 쪽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버넌스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 부분도 그렇게 보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기관 말고 제3의 기관의 경쟁 체제를 뭐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저는 뭐 동의는 합니다만 지금 사업평가 제도가 저희가 설립되고 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기관을 설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조금 그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 사업평가가 이행률이 거의 100% 가깝게 되고 조금 이제 거버넌스가 체계가 잡히면 그때 이제 경쟁 체제는 저희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저한테 시간 좀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어쨌든 제가 발제한 내용이 이제 지금 교수님들이나 또 학생분들께서 관심이 조금 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공투자 관리 측면에서 좀 우리가 같이 검토하고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재정사업 평가도 마찬가지고 사업평가도 마찬가지고 뭐 예타도 마찬가지고 한데 예타의 환류가 저희한테는 고민도 있지만 사실은 본타당성의 정상화에 대한 이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타는 사업에 대한 고 노고를 결정하는 거지만 고 노고가 결정된 이후에 각 부처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 양평의 사례에서도 봤지만 예타에서 이미 통과된 안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리비전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사업평가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 그 건진법에 보면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수요 예측을 다시 할 때에 유사 사업의 사업평가 단계에서 했을 때,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받은 사업이 수요가 사업평가를 받았을 때 수요보다 30% 넘어가면 그 엔지니어링사들은 영업 정지를 받거나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발주청에서는 그거를 잘 모르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분석해 보면 타당성 조사가 30% 넘어간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이거는 업체에서 수요를 잘못 예측했냐라고 봤을 때 또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타당성 조사를 할 시점과 사업평가를 할 시점에 그 KTDB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사업평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본타당성의 정상화 그다음에 계획 단계의 환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겠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거에 대한 공개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들의 알 권리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는 또 공공 데이터 개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사업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칼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시스템이 굉장히 불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관리를 하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설계, 뭐 도면도 들어가 있고 설계 아까 말씀드린 설계 부위, 뭐 보상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일원화돼서 그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불친절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업평가 시스템도 개편하고 저희가 독단적인 저희 별도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세우고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축적됐던 데이터들을 메타적으로 좀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배포하고 또 저희가 작년에 했던 연구 결과들 배포해서 계속적으로 사실은 널리 퍼뜨리는 게 저희 센터의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 그게 공공사업 효율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센터도 어쨌든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공동사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 마치기 전에 그 혹시 토론자 분들 예.
제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제 토론문 어디에서라도 지금 반드시 제3의 기관이 객관성을 갖춰서 수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토론문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행정과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거를 알고도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고민하는 게 좀 더 좋은 질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동감합니다. 내부 사정, 이 사업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시행 주체고 그 지자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거기서 최대한 많이 끌어내서 저희 지금 사회 보신 고유영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습과 피드백 성능을 통한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저는 운영비라고 생각합니다. 원샷에 들어가는 총사업비에서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조달청 그리고 조금 더 비싼 거에는 서울시 건설본부에서 상당한 수준의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반면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 유형별로 상당히 베리에이션이 크고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게 피드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예타도 마찬가지고 저희 타당성 조사에도 비슷한 유형의 시설에 따라서도 어떤 기관이 연구진으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베리에이션이 너무나 크고 검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이 결산서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을 사업평가에서 유니폼하게 만들어 주신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가장 좋은 피드백으로 그러니까 의사결정 단계에서 단순히 원샷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에 대한 합리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사업평가가 자체적으로 진행됐을 때 정보 공개라는 측면이 충분히 강조된다면은 실제로 제3의 기관이 수용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에서 검증하는 절차만 제대로 하더라도 이 제도의 타당성과 유효성은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오늘 사후평가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정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2000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 처음 생길 때 제가 사실 초기 창립 멤버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가 변하는 모습, 또 사후평가 제도가 또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가 또 다시 제대로 되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나라의 제도라고 하는 게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만드는 것은 현재 시대의 책임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재해석하면서 미래 세대들에게 더 좋은 제도와 정책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또 지금 우리 현재 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차용훈 박사님 그리고 저희 김대중 박사님 그다음에 정호용 교수님 이렇게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플로어에서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